네, 천안함 자폭설을 포함해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현충일인데요.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째 현충일을 맞아서 여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오늘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지난번 그 워싱턴 선언과 관련돼서 호국 영령들 앞에서 나라의 국권이 지키겠다라는 예.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서 워싱턴 선언을 다시 되살리면서 그 한미 동맹을 국권이 또 격상시켰다라는 그런 보고처럼 아마 들렸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눈여겨볼 대목은 계속 지금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예. 달려있다라고 3월 2일 날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추념사에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 순국선열, 즉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려다가 숨져간 분들 그리고 또 공산 전체주의라고 아예 못을 이번에 박았습니다.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서 예. 조국의 부름에 응한 분들에 대해서 조국은 언제나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뜻을 기리겠다라는 그런 이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6월 6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을 하면서 그가 이끌었던 의열단을 마치 국군의 어떤 뿌리처럼 표현했던 부분인데요. 예. 당시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원봉은 물론 일제시대 때 의열단을 이끌고 항일투쟁을 했던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자진월북해서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전과로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6.25 전쟁의 하나의 원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6.25의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에서 언급을 해서 굉장히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반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서 숨져간 우리의 그 순국선열이라는 표현으로서 정확하게 순국선열의 범위가 누구인지 또 현충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규정을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추념사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들으셨는지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예. 지난 작년 추념사에서도 6.25 전쟁에 대해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는 규정을 분명히 하셨죠. 이거는 역사적 사실관계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선 우리 호국 영령, 순국선열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는 밝히실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대한 어떤 규정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어떤 다른 해결책과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예. 과거의 보수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핵 개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은 당연히 다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 지향에 대한 언급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 나아가서 이제 동맹까지 가는 것이 한반도 안보 정세에 맞느냐부터 해서 이게 경제적 이익이나 손익 관점에서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다소 좀 이념적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 과연 안보 현실, 경제 현실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에 언급이 없는 게 아쉽고요. 특히 네. 최근에 이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은 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이렇게 계속 대결주의적으로 갈 것인지 그것이 힘 대 힘의 논리로 강대강의 대치로
강대강의 대치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정치권이 현충일 관련 메시지를 내는데 바빴다면 어제는 민주당 혁신위 위원장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임명 9시간 만에 사퇴를 한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일단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해야 될 그런 프로세스를 과연 밟았는가. 전통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혁신위원장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번엔만이 아니고 사실 총선 때 혁신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혁신위원장한테는 칼이 주어집니다. 어떤 칼? 그러니까 개혁의 칼이 주어져요. 이 당이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라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발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개혁의 칼 안에는 구시대의 정치인들을 사실 물갈이하는 어떤 안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 역시 당의 입장에서는 칼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자신이 도덕성이 없다면 칼을 휘두를 때 당신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느냐라는 반박을 얻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참신성, 새로운 어떤 이 구도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새롭지 아니하고 옛날부터 정치권에 계속 있던 사람한테서 어떤 그런 개혁이 나올 수가 있을까. 또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혁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정당끼리는 총선 전에 혁신 싸움을 하거든요. 누가 더 혁신적이냐 갖고 예. 싸움을 하는데 바로 그 세 가지 이유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내세웠을 때 당의 지지율도 견인이 되고 또 혁신 싸움에서 국민의힘보다 이슈를 주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쇄신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혁신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혁신위원장을 잘 모셔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래경 이번 그 내정자 이번 뭐 철회했지만 이래경 씨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찾아봤더니 그분의 어떤 경력이 사실상 그러니까 민청학년 사건 때 함께 했던 분으로서 시계가 그분의 어떤 사고가 딱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 참신성이랑은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페북이나 SNS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양산해내는 모든 그런 그 세계관, 그러니까 그 이 사고의 세계관을 보면 운동권 중에서도 아주 극렬한 운동권의 시각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MZ세대 같은 전혀 운동적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겹쳐있고 결정적으로는 혁신위원장은 이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정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파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SNS를 보면 알고 보면 이재명이 똑똑하다. 따보면 이재명이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개딸들보다도 더 찬양하는 글들을 이렇게 쓴 사람이거든요. 그럼 9시간이 아니라 한 2~3시간 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딱 결론을 내리면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을 거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전혀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토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토론도 해보고 이 사람이 적합하냐라는 그런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찬양했던 사람을 그저 선정을 했다라는 결과, 그럼 당대표로서의 어떤 지금 리더십에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난다는 거죠. 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라고 봤을 때 그 미리 검증 과정은 없었던 걸까요? 검증 과정의 부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래경 이사장이 사실은 뭐 운동권적 시각에 멈춰 서 있는 분은 아닙니다. 계속 이제 사회활동도 하셨고요. 전문 경영인으로서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정치권 외곽에서 시민사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해오신 분이죠. 최근에 본인이 이끌고 있는 다른 100년도요. 과거 운동권적 시각에서 어떤 사회 변혁 이런 시각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국제적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원칙주의자고 소신이 있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뭐 당내 어떤 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어떤 혁신의 또 정치개혁의 과제를 당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있는 인물이다라는 판단은 일단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시각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내부 논의가 있은 후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예. 인선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혁신위원장을 모시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을 겁니다. 인사가 지금 당내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혁신위원한 전권을 준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떤 부담스러운 상황 때문에 흔쾌히 그 직을 수행할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추천을 받았고 적합한 인사를 찾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또 고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인사였다고는 하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결국에 그게 발표된 이후에 어떤 비판의 측면에서 결국 9시간 만에 자진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나 또 혁신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했던 지도부의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발언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임명을 하겠다가 어제 오전이었고 그리고 사퇴를 하겠다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9시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짧았다면 짧을 수도 있고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예. 과연 국민 정서상 이게 수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 곧바로 제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사태를 조기 수습한다고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방식이 가장 어떤 수습하는 과정에서 좋은 모양새였을 텐데 예. 어렵게 모신 분을 바로 뭐 한두 시간 만에 뭐 사임을 권고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근데 9시간도 사실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실제 뭐 이재명 대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충분한 확인이 부족했고 실제 어떠한 발언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부 이제 지도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거치고 또 아마 이제 이래경 본인 뭐 임명자하고도 예. 의사교환을 하시고 그거 뭐 그런 시간이 결국 9시간이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봅니다. 빠른 것인지 늦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거는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퇴를 통해서 이후에 좀 상황이 진화되기를 민주당 입장에선 바랐을 텐데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을 좀 불을 붙인 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권칠승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 지금 살아남아서 그래도 유족들과 함께 그 이 천안함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벌이는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무슨 낯짝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지금 첫 번째 나온 발언은 아니지요. 민주당 계열의 소속 그 법률 담당인가요? 조상호 변호사가 지금 방송에서 수개월 전에 똑같은 발언을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사실 이것은 민주당이 원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천안함과 관련돼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합동수사단이 지금 당시에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이 조사단 국가의 그런 조사단에 민주당 쪽 인사 신상철 조사위원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이 추천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주장이 바로 천안함 자폭설입니다. 천안함 폭침설. 그것을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추천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아예 영화로 만들 계획을 세울 정도로 끊임없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것이 맞다라는 정도의 발언으로 계속 피해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5.18과 관련된 언급을 보수 정당이 지금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 자세는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안함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의혹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해라. 당 차원에서 천안함은 그렇다면 뭐 저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지금 이래경 씨가 표현하는 대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이 의해서 만든 자작극이냐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다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꿔라. 공식적으로 천안함은 그렇지 않다. 그 증거를 대고 이것을 공론화해라. 예. 그렇지 않고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치 한마디씩 뭐 낯짝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천안함을 부정하려는 그런 대변인은 사실 대변인의 발언은 그냥 사적 발언은 없어요. 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그 발언을 대변인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굉장히 비겁하다.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이 천안함이 과연 정말 지금까지의 어떤 입장대로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면 지금 이 계속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표현하고 있듯이 예. 자폭 또는 또는 폭침 이런 음모론이냐 이 두 가지를 저는 명확하게 밝혀서 그 입장을 확실하게 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들어온 속보 내용이 있어서 먼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넉 대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 넉 대가 남해 및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하고 또 그 이후에 이탈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합참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해져 왔는데요.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권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인 최현일 함장은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천안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태도가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당시 민관조사단에 의한 정부 발표, 북한 어뢰에 의한 격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고요.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당의 어떤 소속 당원이라든가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몇 가지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었지만 현재 입장은 명확하고요. 어제 권지승 대변인의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최원일 함장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이제 대응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2010년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군지휘부가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가지고 군검찰에 저 사건 입건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민관조사단에 의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됐고요. 21년에 최근에 MBC PD 수첩에서도 그 실체에 접근해 가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당시 그 장병들의 진술, 생존 장병의 진술도 확보했고 관련돼서 발견된 어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기관들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인하거나 아직도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권칠승 대변인은 지휘관의 책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부적절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생존 장병들이나 최원의 함장 본인도 포함해서요. 어쨌든 임무 수행 중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발생됐고 40여 분의 어떤 장병들이 희생된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여전히 그 생존 장병들도 당시의 어떤 고통에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또 유가족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이런 발언 나오면 안 되죠. 예. 민주당의 최근 악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혁신기구는 이제 쇄신을 통해서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상황이었는데 임명된 혁신위원장이 당일에 사퇴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건 당대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쇄신의총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위기,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또 코인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당이 수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금 모멘텀이 바로 혁신기구다라고 다 입을 모았고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당혹스러운 건 당 지도부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초보 당대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서 바로 처음으로 국회에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 입성했는데 그러자마자 또 당대표가 됐거든요. 지금 지자체장과 사실 정당의 당대표는 하늘과 땅입니다. 다르죠. 지자체장은 어쨌든 소속 공무원들이 떠받드는 어떤 장이지만 지금 당은 당대표를 떠받드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정당 민주주의란 각 정파들의 각각의 어떤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또 당의 어떤 강령과 당의 이념에 맞춰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끄느냐. 이게 당대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계열의 그 당대표는 사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한 2년 임기를 맞춰서 그렇지 그때도 2년 임기 맞췄다고 기사화될 정도로 당대표가 쉽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 시점인데 바로 혁신기구가 거기에 이 어떤 그런 결과물이 되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아마 비명계는 저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비명계에 대한 부분, 이상민 의원은 심지어 이 대표의 사퇴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번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까지 바로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일단 8일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혁신의총 때부터 과거 민주당의 의총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 운영이라든가 지금 당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요. 아마 혁신위원회 이번에 인선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 제의가 있을 거고 이후에 인선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수렴 과정을 통해서 당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위원장 인선에 좀 박차를 가하는 방식으로 예. 조기에 이 국면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눈에 띄었던 소식, 최강욱 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수사 상황도 수사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 공방이 좀 거칠게 오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장난질 대가 치를 것이다.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 탓할 것이다. 탓을 한다. 이렇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이야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계속 예.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혐의, 즉 지금 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검찰은 상당한 어떤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의 모 기자가 이 정보를 지금 받아들이는 어떤 경위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서 언급이 돼 있는 어떤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서 지금 MBC 기자를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한동훈 최강욱 의원의 의원, 지금 예.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압수수색이라는 건 영장이 거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판사가 그 소명을 지금 받아들였다라는 그 것이므로 지금 말로서의 어떤 공방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파장이 클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정치적인 어떤 게 개입될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그것을 누가 처음에 넘겼고 그 누가 퍼나르고 그 퍼나른 것을 어떤 이익으로 어떤 상황으로 썼느냐 그게 공익이냐 아니면 명예훼손을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네. 짧은 어떤 수사 기간 동안 예. 명확하게 나올 부분이라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계속 파장이 커질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사안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방이 있어도 파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수사 과정 자체가 이런 정도의 사건의 내용을 갖고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냐. 더군다나 그 대상이 국회의원과 방송사의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의 그 소위 말한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했던 기자로서 누가 봐도 현 정부의 눈에 가시 같은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반응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 개인이 고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과정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던 강서구의 의원이
이 정보를 넘긴 A씨라는 분을 고발한 사건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 정도를 알고 있지 실제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사건을 지휘할 수도 없고요. 보고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단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강욱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입니다.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들이라고 하면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출이 되고 실제 마치 참고인 신분인 최강욱 의원을 가해자, 범죄 혐의자로 사실상 단정하고 이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최강욱 의원과의 관계도 그렇고 MBC 임모 기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예. 현 정부의 어떤 비판적인 어떤 의원 언론을 상대로 한 정치 보복성 과잉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돼야 됩니다. 일단 공공적인 어떤 이익에 의해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관계 특히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되지만 사실상 인사 검증 이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일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되고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면 자녀들의 어떤 위장 전입이라든가 또 그 본인 당사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게 사실상 다 개인 정보에서 출발해서 나오고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 개인정보 부분이 유출되는 경위와 관련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수사를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제 수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밝혀질 겁니다.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유출됐고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 그 과정이 이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회와 언론사까지 이 압수수색을 해놓고 사실 그 경위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를 했다 그러면 과잉 보복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요일에 대통령실이 결과를 발표를 했고 또 하루 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엄단 조치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고 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하고 관리 대응 지침을 세우라.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 쭉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요 1,800억 정도의 부정수급과 부정사용이 적발이 돼서 관리 대응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국고 보조금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다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하거나 부정 사용을 하면요. 환수되게 돼 있고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한 그 단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서 몇몇 이 정부의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언급을 하면서 보조금 축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철저히 관리돼야 되고 부정수급이나 부정사용이 있으면 안 되죠.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처리할 것을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길들이기 용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는 것은 철저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정부 권력이라든지 혹은 기업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라든지를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더 높은 어떤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민단체 지금 이 발표되는 어떤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그런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당시에도 물론 발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되어 있는 어떤 양상들, 즉 굉장히 도덕적 해이를 뛰어넘어서 유용과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리베이트까지 아주 이 시민단체가 정부 권력기관을 견제하면서 이야기되는 모든 총체적인 그런 유형들을 본인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보조금을 받는
행위조차도 사실 시민단체의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건 길들이기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가 진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